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6월 3일 시행됐던 제108회 전산회계 2급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실무 파트를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기하기 전에 프로그램부터 먼저 올려놓도록 할까요? 108회 그 기출문제 다운받은 거에서 여기 2교시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프로그램 실행시키셔야겠죠.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요. 임시 수험번호가 2211, 그다음에 1112 여러분의 이름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설치를 해 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A형 갖고 갈 거고요. 감독관 번호는 이번 108회께 8874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회사는 지우상사 로그인 됐죠? 여기 여러분들 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실무시험 지우상사라고 되어 있죠. 자, 지우상사 우리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인데요. 거래처 입력이 아니라 우리 회사 등록에 대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 입력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 자료 입력할 때 여기 만약에 잘못 수정이 됐다면 인터넷에서 조회하지 말고 그냥 바로 키인해서 입력하셔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자, 그럼 사업자 등록증 예를 보시고 프로그램과 입력된 자료와 비교해서 잘못된 것들 수정 아직 안 된 것들은 정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회사 등록 클릭해 보시고요. 여기 지우상사 뭐 하나씩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우선 뭐 기간은 같을 거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21021 6841 맞네요. 상호는 지우상사 됐고 대표자명 한세모 이것도 맞죠? 다른 거 없고 사업장 주소도 경기도 부천시 가로 공원로 20- 이것도 이상이 없습니다. 뭐 자택 주소도 별반이 없고요. 그다음에 도소매 업태가 잘못됐네요. 여기 도소매로 되어 있죠. 도소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종목은 의약품이 아니라 사무기기로 되어 있네요. 사무기기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주업종 코드 뭐 그런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뭐 이런 것도 없고 기업연월 기업연월일이 2011년 2월 1일 맞고요. 다른 거 관련 부천세무서 부천시 부천세무서 다 맞고요. 자, 됐죠? 결국은 여기서는 지금 업태하고 종목 이 두 가지가 두 가지를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세무서 잘못돼 있냐? 세무서가 금정이 아니라 여기 부천이라고 되어 있었죠? 부천이라고 바꿔주셔야겠네. 부천 이렇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부천세무서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금정이라고 돼서 못 봤어요. 그래서 부천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죠.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뭘 하라고 되어 있나? 지우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대요.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 추가 수정하시오. 이것도 뭐 별다른 거 없겠죠. 손익계산서 보시고 당기순이익이 1115만원 나올 수 있도록
계정들 하나씩 비교해서 맞춰 보시면 된다는 얘기. 그러면 정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셔서요. 상품 매출부터 하나씩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1억 2,550만 원 맞고요. 상품 매출원가 8,880만 원 맞고 급여 1,450만 원 맞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120만 원, 여비교통비 80만 원, 접대비 75만 원. 이거 틀리네요. 75만 원 이렇게 고쳐 주시고요. 수도광열비 110만 원, 감가상각비 395만 원, 차량 유지비. 근데 지금 여기 쭉 내려가다 보니까 감가상각비 밑에 임차료가 지금 없죠. 120만 원. 여기다가 아이고 F2 눌러서 임차료 해가지고 금액 12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55만 원, 수수료 비용 30만 원, 광고 선전비 50, 이자 수익. 여기 보시게 되면 이자 수익이 없죠? 있네요. 이자 수익 50만 원. 그다음에 이자 비용. 이자 비용도 있네요. 이자 비용 120만 원. 이자 비용 120만 원. 예, 다 넣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당기 순이익 여기 1,115만 원 이렇게 쓰면 맞았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는 자료 이용해서 입력하래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요거 하라는 얘기네요. 판관비죠.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항목에서 여비교통비 계정 과목에 적요를 추가 등록해달래요.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 어디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판관비는 800번대죠. 800번대에서 여비교통비가 여기 있네요. 여비교통비에서 대체 적요에다가요 3번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3번 이렇게 해서 직원의 국내 출장 국내 출장비 예금 인출이라고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오늘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계정과목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요거 오류 또 잘못된 거 해보래요.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이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시고요. 외상매입금 여기 있죠. 외상매입금은 라라무역 라라무역 있네요. 여기 2,200이 아니라 2,320만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양산상사도 있네요. 양산상사 금액은 3,580만원 예, 이렇게 해주고요. 단기차입금 거래처는 굿맨이라고 되어 있군요. 굿맨 해주시고 금액은 3,600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이 문제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4번 문제 이제 쭉 8문제가 일반 전표 입력 해당되는 문제를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7월 5일 태영상사에 상품 400만원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20%는 태영상사가 발행한 6개월 만기 약속원 받았고 나머지는 8월 달에 받기로 했대요. 자, 그럼 상품을 판매했다고 하니
상품을 판매했을 때 우리는 상품 매출 이렇게 기록하기로 배웠죠.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은 400만 원. 자, 그런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우리가 받은 돈 기브앤티 그죠? 20% 400만 원에 20%면 80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받을 금액은 8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금액은 400만 원 중에서 320만 원 되겠네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고, 당연히 여기 받으러 온 외상 매출 이 둘 다 매출 채권이죠. 거래처에 대해서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7월 15일 거 입력해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7월 15일 날짜 해주시고요. 차변에 우리가 받은 거는 받으러음으로 받았고요. 계정은 태형 상사 금액 20% 8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1504 태형 상사 꼭 해주셔야 되죠. 320만 원. 대변에다가는 상품 매출 400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죠. 8월 25일 큰손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돈 빌린 거잖아요. 그럼 보통예금 계좌에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에 1,500만 원 빌렸으니까 1,500만 원 다 들어왔겠죠. 자, 대변에다가는 돈을 차입했다는데 기간이 차입 기간이 3년이네요. 그럼 장기 차입금하고 거래처 꼭 입력해 주셔야 되죠. 거래처는 큰손은행 입력하시고 금액은 1,500만 원.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 이자율이다 뭐다 이런 주어진 것들은 나중에 1년 지났을 때 뭐 등등 쓰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빌린 거기 때문에 보토예금이 아니라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같이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8월 25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해가지고서 금액은 1,500만 원. 대변에다가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큰손은행 이렇게 해주시고 1,500만 원. 예, 이렇게 거래처 안 쓰시면 감점이에요. 감점이든지 틀렸다고 하든지 하여튼 됐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9월 5일 거래고요. 영업부 사무실에 8월 인터넷 이용료. 인터넷 이용료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인터넷 이용료 얘는 통신비라고 써야 될 것이고, 수도요금은 세금과 뭐죠? 수도관열비 쓰면 되실 거고, 카드로 결제한 건 미지급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차변엔 인터넷 이용료는 통신비라는 계정을 압니까? 물어본 거예요. 5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미지급금, 아직 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하셔야 되고, 거래처는 반드시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받았을 때는 카드사 써주셔야 돼요. 거래처에다가 삼성카드 2개 합쳐서 9만 원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도요금은요. 수도광열비 에서 4만 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도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날짜는 9월 5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통신비 500번이 아니라 800번대로 해주셔야 되죠. 통신비는 5만원.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
요것도 광열비 815번으로 4만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로 해주시라 그랬죠. 삼성카드 이렇게 해서 9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월 5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10월 5일 거래는 명절을 맞아요. 과일 세트 30박스를 싱싱과일에서 구입하여 매출거래처에 선물하였고 아래와 같이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네요. 영수증 받은 금액 30만원 현금으로 받았네요. 자, 이거는 현금이니까 여러분들 그 뭐죠? 현금이니까 그 지출 출금 전표로 하셔도 되고요. 자, 차변에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매출거래처니까 접대비라고 쓰셔야겠죠. 접대비 금액은 얼마인가요? 30만원이요. 자,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썼으니까 현금 30만원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네요. 자, 뭐 별다른 얘기는 없고요.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날짜는 10월 5일로 해주시고요. 이거 날짜는 10월 5일 차변에 접대비죠. 금액은 30만원. 대변에다가는 현금 이렇게 차변 대변 구분해서 하셔도 되고 출금으로 하셔도 되고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주로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거래처 입력하는 게 아직도 좀 헷갈려요 그러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수익과 비용 계정에는 거래처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거 좀 설명해 드렸으니까 일단 수익과 비용 계정에는 거래처 입력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10월 24일 거래고 새로운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갖다가 5천만 원에 취득하면서 취득세 230만 원을 포함한 총 5,200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네요. 얘도 출금으로 하면 되겠지만 여기 지금 토지 관련돼서는요. 얘는 지금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 즉 유형 자산이죠. 유형 자산에서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기록하는 거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토지 5천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5천만 원에다가 취득세 230만 원 다 토지라고 기록하셔야지 돼요. 여기다 포함시켜 줘야 되니까. 그래서 토지는 얼마라고 기록해야 되냐면 취득세하고 여기 등록세가 안 나왔는데 취득세, 등록세 다 부대 비용들입니다. 등록세 이거 등록세 지금은 안 나왔지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대 비용이어서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그 토지라고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샀는데 취득세 등록세에 따르면 그 취득세 등록세는 건물 이렇게 기록하셔야 되고 차량 운반구 취득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가 나왔다 그러면 걔는 차량 운반구 이렇게 기록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처리 한번 해볼게요. 날짜는 10월 24일이고요. 10월 24일 차변에다가는 토지라고 해주시고요. 토지는 5,230만원 다 써주시면 되고요.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으니 5,320만원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11월 2일 거래인데요. 온 나라 상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인데 거래처가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대요. 그 다음에 온 나라 상사의 외상 매출금 300만 원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했다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벌써 9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얘부터 먼저 사용을 하셔야겠죠. 대손 충당금 미리 설정해 놓은 금액을 먼저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 났을 때 사용하기로 했던 금액 90만 원부터 사용하시고요. 이거 9만 원이 아니지. 90만 원. 대변에다가는 외상 매출금 거래처 써주셔야 되죠. 거래처는 온나라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300만 원. 자, 나머지 금액은 대손 충당금이 없으니까 다 비용 처리하셔야겠죠. 대손 상각비에서 21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11월 2일 차변의 대손 충당금 금액은 80만 원. 먼저 90만 원이라 했나? 8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 그다음에 대손 상각비 여기는 21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외상 매출금 거래처 써야죠. 매출채권 온나라 상사 써주셔야겠네요. 온나라 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네요. 자, 11월 30일 영업부 대리 김민정의 11월분 급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대요. 단 하나의 전표로 작성하되 공제 항목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급여를 월급을 줄 때는 지금 여기 수당이라고 지급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어차피 문제에서는 여기 기본급여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 지급액은 차변에 그냥 급여로 쓰시면 되고요. 차변에 급여 금액은 420만 원 이렇게 쓰세요. 자, 대변에다가는 지금 공제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제 내역에 대해서 국민연금 이거 나누지 말고 하나로 그냥 쓰래요. 그 공제계라고 되어 있죠. 우리 회사에서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빼놓는 금액 원천징수 해놓는다 그러죠. 원천징수 해놓는 금액은 우리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그 계정을 기록할 때 예수금 돈 미리 받아놓는 돈이라고 기록하기로 배웠죠. 대변에다가는 여기 예수금에서 63만 5천 10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에서요 356만 4,990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말끔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날짜가 다음 페이지로 봐야죠. 11월 30일 차변에는 급여라고 되어 있고요. 급여는 420만원. 대변에 예수금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금은 63만 5,010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네요. 그래서 356만 4,990원.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일반 전표 입력 8번 문제 마지막 거네요. 12월 15일 날 대한상사의 외상매입금 거래처 체크해놓으셔야죠. 까먹지 않게. 대한상사 외상매입금 7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해금 보통예금으로 계좌 이체를 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우리가 지금 외상매입금 갚는 거잖아요. 그럼 부채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외상매입금 거래처 대한 써주셔야 되고요. 금액은 700만 원. 자, 어떻게 줬어요? 외상매입금 받을 때 갚을 때 현금으로 200 여기 줬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네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겠네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8번 거래죠. 제일 흔한 거래들이에요. 이제 회계 기초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은 반드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실무에서 여러분이 실무에 관련된 자격증이 될 테니까. 자, 날짜는 12월 15일로 해주시고,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대한상사, 금액은 700. 그다음에 보통예금으로 500. 그다음에 현금으로 2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문제 5번은 오류 수정 문제가 나와 있네요. 어떤 게 오류가 됐을까요? 한번 보죠. 자, 8월 20일 날 두리상사에서 상품을 3,500만 원 매입하기로 계약을 했대요. 계약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니까 기록할 필요 없죠. 현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350만 원을 선수금으로 입금 처리했다. 자, 상품을 매입하기로 했으면 돈을 갖다가 계약금으로 줘야지. 받으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 선수금으로 처리를 했대요. 선수금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거래처로 준 거니까 선급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선급금, 현금으로, 그죠? 규정이 반대예요. 이 선수금은 돈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 그렇죠? 자, 그럼 8월 20일 거래를 한번 볼게요. 날짜를 8월 20일로 보시고요. 여기 현금 받은 게 아니라 여기 차변이 아니라 차변 대변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는 차변해주고 계정을 선급금이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둘이 상사로 선급금 받았다는 얘기죠. 지급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봐야겠죠. 날짜는 9월 16일 거래이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라은행으로 이체한 나라은행 거래처죠. 400만 원은 이자 비용을 지급한 게 아니라 단기 차입금을 상환한 거래요. 아, 이자라고 쓰지 말고 단기 차입금 써야 되는 얘기군요. 9월 16일 거래 조회해 볼게요. 9월 16일 맞죠? 자,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400만 원을 이체를 했는데 얘가 단기 차입금 이자가 아니라 이렇게 단기 차입금을 갚은 거예요. 단기 차입금은 부채 계정이니까 여기 거래처 나라은행 반드시 써주셔야죠. 이렇게 4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수정이 됐죠. 정정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가요? 6번 문제는 결산정리상 문제가 나왔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3년 4월 1일 하나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을 12개월간 차입하였고 단기 차입금이었겠네요. 이자는 차입금 상환 시점에 원금과 함께 일시 지급하기로 했대요. 적용률은 5%이고 차입 기간은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래요. 자, 결산 분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날짜는 4월 1일 날 여기 3천만 원 이렇게 빌렸고요. 1년간 이자는 5%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 그럼 또 계산기 잠깐 두들겨 봐야겠죠. 3천만 원 곱하기 5% 150만 원이죠. 1년 동안의 이자가 150만 원인 거예요.
언제 이 150만 원은 여기 내년 4월 23일 날 원금 갚으면서 이자도 같이 갚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1년 동안의 이자가 1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 중간에 12월 31일 지금처럼 결산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올해 발생한 이자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시켜줘야지 돼요. 그러면 총 몇 개월이에요? 4개월부터 12월 31일까지 얘는 9개월이죠. 9개월 동안의 이자를 아직은 지급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비용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를 우리는 손익의 예상이라고 불러요. 손익의 예상. 즉 돈을 이자는 발생했지만 이자는 지급하지는 않았죠. 이렇게 손익의 예상일 경우에 지금 발생한 이자 9개월치는 얼마입니까? 라고 그 9개월치만 계산해서 써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럼 150만 원 곱하기 전체는 12개월이죠. 12개월 중에서 올해 해당되는 것은 지금 9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9개월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9 나누기 12 하게 되면 100 9개월치만 계산해 주면요 112만 5천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 회계 처리할 때요 차변에 이자 비용 여기 차변에 이자 비용 112만 5천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돈 아직 지급 안 했죠? 근데 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으로 112만 5천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도 12월 31일 날짜로 해서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요. 차변에 이자 비용에서 112만 5천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비용 그래서 112만 5천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문제는 됐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이자 경과분 발생이자 15,000원 요거 이제 반대되는 거죠. 얘도 지금 예금에 대해서 이자 발생은 했지만 아직 받은 돈은 없잖아요. 그죠? 얘도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예금을 하고 이자를 아직 못 받았는데 예상할 때 우리 이자 아직 받을 거 못 받았잖아요. 이자 수익을 못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자 수익을 아직 못 받았다는데 이자 수익 얼마예요? 여기 알려 줬잖아요. 아직 기록하지 않았던 거 15,000원이요. 이렇게 대변에다가 쓰시면 되겠고요. 미계상했다고 했으니까 돈 아직 못 받았잖아요. 수익인데 아직 못 받은 거 뭘로 쓰기로 했었어요? 차변에 얘는 지금 미수 수익이라고 쓰시고 15,0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바로 손익에 예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1번, 2번 해당되는 계정들이었습니다. 자, 미서수익 여기 써주시면 되겠지요. 여기 일반전표에서 차변에다가는 미수 수익 써주시고요. 15,000원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에서 15,000원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거는 기말 현재 영업부 비품에 대한 2023년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자, 여기 비품에 대한 자산이라고
자산 비품에 대한 거라 그랬잖아요. 감가상각비가 얼마래요? 170만 원이래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차변에 감가상각비 17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누계 170만 원 이렇게 입력해도 되지만 요 감가상각비는 여러분들한테 여기 화면에서요 결산 자료 입력을 활용해서 자동 결산을 사용하시면 더 간단하게 입력하실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예요. 그래서 여기 비품에 대한 여기 있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여기 금액 자리에다가 170만 원을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 전표를 여기 그 숫자를 입력해 주실 때 여기 맨 마지막에 해야지 되는데 문제가 아직 다 안 끝났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결산을 위해서 창고에 재고 자산을 실사한 결과 기말 상품 재고액이 650만 원이래요. 그러면 여기 결산 자료 입력에서 쭉 올라가셔서 상품의 기말 재고 자산 금액 이 자리에다가 금액을 갖다가 얼마라 그랬어? 65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란 말이죠. 그럼 두 가지 들어갔죠? 그 다음에 결산 관련된 문제도 끝났죠. 그런 다음에 요거 전표 추가를 반드시 눌러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배우셨던 것처럼 12월 31일 시점에서 일반 전표에다가 직접 먼저 수동 결산을 입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을 입력한 자료를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F3 이렇게 눌러서 마감해 주셔야 됩니다. 자동 결산부터 하고 수동 결산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지금 자동 결산 누른 다음에 F3 누르는 것이 그 총 계정원장을 마감하는 절차라서 여기 자동 결산 누르고 F3 누른 다음에 수동 결산을 해서 자료를 입력하시게 되면 그 결산 재무제표에 그 금액들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반드시 결산 마감할 때에는 수동 결산부터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 결산 입력된 자료 여기 F3으로 끝내 주셔야지 재무제표에 그 금액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뭘까요? 자, 1번부터 볼까요?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 수석 상사에 발행하여 교부한 지급 어음의 총 합계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네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4월부터 6월까지 수석 상사에 대해서 지금 거래처가 나오잖아요. 거래처가 나오고 계정이 나오면 거래처에 대한 자료는 반드시 거래처 원장에서만 찾으셔야지 돼요. 자, 정기 2월 금액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장부관리에서 거래처 원장 클릭해 보셔야 됩니다. 거래처가 나오면 반드시 거래처 원장에서 찾으셔야 돼요. 2분기라고 했으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지급어음이라 그랬죠. 지급어음에 대한 거. 거래처는 수석상사 있죠. 1510. 자, 그래서 지금 대변의 지급어음으로 발생한 금액은 정기 2월 제외하라 그랬으니까 요 금액 3천만 원만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의 답은 요 금액은 3천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반기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예금 입금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이 총 얼마냐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정기 2월 금액은 제외하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누계 개념일 때 보통예금 계좌에서 찾을 수 있는 금액은 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계일 경우는 찾을 수 있어요. 보통예금이 있는 계정인 재무상태표에서도 찾을 수 있고 총계정 뭐죠?
여기 학기 전액 시산표에서도 찾을 수 있고 입금된 금액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음. 자, 하여튼간에 보통 예금은 또 계정별원장에서 찾을 수 있겠죠. 제일 흔하게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계정별원장에서 찾을 텐데 계정별 원장을 한번 볼게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통 예금 계좌의 잔액을 알고 싶대요. 자, 여기 정기월 된 거 금액을 빼고 입금된 금액은 누계가 1억 2,156만 2천 원. 근데 여기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 정기월도 된 금액이 입금된 차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 3,500만 원을 빼보게 되면은 한번 해볼까요? 1억 2,156만 2천 원에서 3,500만 원을 빼게 되면 금액은 8,600 어디 갔지? 금액은 8,656만 2천 원.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금액이 답이고요. 자, 답인데 이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저기 전기월 된 금액도 빼줘야 돼서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주로 이런 계정을 이용할 때 계정별 원장을 잘 이용하지 않고요. 여기 재무상태표 한번 볼게요. 재무상태표에 지금 얘가 6월까지라 그랬었죠. 여기서는 아니겠네. 총계정 원장 했나? 여기 보통 이거 입금한 것만으로는 별도로 안 나오네요. 여기 아니라 학기 전액 시산표 6월 말 시점으로. 자, 여기서 잔액이 다 표시되네요. 잔액 6천만 원. 입금된 것만 물어봤는데. 자, 그다음에 일기표 이렇게 한번 볼까? 이게 아니라 총계정 원장이었구나. 총계정 원장 한번 다시 볼게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총계정 원장에서도 보시게 되면 입금된 것만 구분이 돼서 여기 입금된 것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아까 계정별 원장으로 찾아서 계정별 원장에서 찾는 것보다 총계정 원장이 지금 보기가 좀 더 간단하죠. 합계 금액에서 요거 정기월은 빼주라 그랬으니까 3,500 요거를 빼주면 입금된 금액이 얼마다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총계정 원장이 요 입금 금액 정기월 빼고선 계산할 때 요게 더 좀 간결하게 나타나 있더란 말이죠. 요거를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요. 자, 요것도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문제네요. 상반기 접대비라고 나와 있죠. 평관비에서 접대비 가장 적게 지출한 월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요? 물어보는데 이건 월 비교거든요. 각 계정에 대해서 계정에 대해서 월 비교하는 건 총 계정 원장에서 찾으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다음에 간단하고요. 총 계정 원장 조금 전에 했던 것을 1월 1일부터요. 6월 30일 상반기 중에서 접대비 800번대죠. 813번에서 접대비를 찾아보시게 되면 접대비가 월별로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쭉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이 몇 월 달인가요? 3월 달이네요. 금액은 얼마인가요? 27만 2천 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비교는 다른 데서 하게 되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당연히 연습하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총계정 원장에서는 비용 계정에 대한 월 비교 또는 뭐 등등 월 비교할 때는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산 회계 이거 기초과정에 있는 문제 마지막까지 실기 같이 풀어보았네요. 자,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